엄마, 저 나을 수 있을까요? 작은 침대 위에서 창백한 얼굴로 속삭이는 아들의 말에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찢어질 듯한 고통 속에서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그럼 나을 거야. 몽뿌띠네 작은 아가야. 하지만 제 안에는 두려움과 절망만이 가득했어요. 희망의 끈을 붙잡기 위해 우리는 모든 것을 걸고 낯선 나라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태호의 생명을 구할 마지막 기회, 그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절망 끝에서 한국을 찾아온 이 여인의 사연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제 세상이 봄에 무너질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저와 남편 빅토르는 생폴거리의 작은 서점을 5년 동안 운영해왔고 우리 아들 태우는 창가 자리에 앉아 멀리 떠나는 모험 이야기들을 읽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손님들이 책장을 둘러보는 동안 말이죠. 태우는 늘 행복한 아이였어요. 6살이 된 그는 제 갈색 곱슬머리를 닮았고 그의 아빠인 빅토르의 밝은 초록 눈을 가졌죠. 태우는 몇 시간이고 책을 색깔별로 정리하거나 손님들이 완벽한 이야기를 찾는 걸 도와주곤 했어요. 단골 손님들은 그에게 사탕을 가져다주고 머리를 헝클며 르뿌띠 리브레르라고 부르곤 했어요. 이 말은 작은 서점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생기기 시작한 건 4월의 어느 화요일이었어요. 태우가 아침 식사를 거의 손도 대지 않았거든요. 그 아이답지 않았어요. 태우는 옆집 마담 로랑 빵집의 신선한 크루아상을 정말 좋아했으니까요.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그는 그냥 어깨를 으쓱하며 배가 좀 이상해요라고 말했어요. 학교에서 감기가 돌고 있나? 빅토르가 그렇게 말했지만 그의 눈에서 걱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저희 둘 다 태우가 한 번도 병치레가 잦은 아이가 아니었다는 걸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금요일이 되자 태우는 침대에서조차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 이상한 느낌은 날카로운 통증으로 바뀌어서 아이가 몸을 웅크리고 울 정도가 되었어요. 태우가 흐느낄 때마다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결국 저희는 가족 주치의인 루소 박사를 찾아갔는데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몇 가지 검사를 지시했어요. 꼼꼼히 확인하려는 것뿐입니다. 박사가 그렇게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엔 뭔가 불안한 기색이 묻어 있었어요. 그 말에 제 속도 불안으로 뒤틀리기 시작했죠. 그 후 2주는 병원 방문과 혈액 검사, 스캔으로 정신없이 흘러갔어요. 태우는 매일 점점 더 약해졌고 그가 사랑하던 책을 읽지도 않았어요. 음식을 제대로 삼키지 못했고 그의 눈에서 빛나던 활기가 사라지고 대신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고통의 표정만 남았어요. 특히 기억나는 밤이 있어요. 그날 태우는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저는 침대 옆에 앉아서 그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아기 때 불러주던 자장가를 불러줬어요. 빅토르는 태우가 가장 좋아하는 인형 곰돌이 미스터 포즈를 가져왔고 저희 셋은 그 작은 침대 위에 함께 누워 고통받는 아이를 사랑으로 감싸기 위해 노력했어요. 엄마, 그날 밤 태우가 희미한 불빛 아래서 창백한 얼굴로 속삭였어요. 저 나을 수 있을까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그럼 나을 거야. 몽뿌띠네 작은 아가야. 그렇게 말했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엔 두려움만 가득했어요. 어떤 의사도 원인을 알려주지 못했거든요. 각 전문의들은 그의 검사 결과를 살펴보고 고개를 저으며 다른 의사에게 우리를 보내기만 했어요. 저희 아름다운 서점은 먼지가 쌓여가기 시작했어요. 빅토르와 저는 번갈아 가며 태우 곁을 지키거나 서점에서 일했어요. 저희의 저축은 병원비로 빠르게 줄어들었어요. 단골 손님들은 변화를 눈치챘고 곧 이웃 모두가 르포브르뿌띠, 태우불쌍한 작은 태우 이야기를 알게 되었어요. 그들은 집에서 만든 음식을 가져오고 카드도 주었지만 저희 마음속에서 커져가는 두려움을 덜어줄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던 검사와 상담. 후에 저희는 희귀질환 전문의인 메르시의 박사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의 사무실은 차갑고 딱딱했으며 벽에는 의학 자격증이 가득 걸려 있었어요. 그는 태우의 파일을 몇 시간이나 들여다보는 것처럼 보였고 저희는 손을 꼭 잡고 앉아 하얗게 질린 채 기다렸어요. 굉장히 희귀한 장 질환입니다. 박사가 마침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막힘이 심각하고 위치가 매우 까다로운 곳에 있습니다. 근데 고칠 수는 있는 거죠. 빅토르가 목소리를 떨며 물었어요. 뭔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메르시의 박사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습니다. 수술을 시도한다 해도 성공 확률이. 말을 멈추고 조심스럽게 단어를 골라 이어갔어요. 좋지 않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제 귀에선 심장 뛰는 소리만 크게 울렸어요. 빅토르는 제 손을 더 꽉 쥐었고 저희는 그 말이 뜻하는 바를 이해하려 애썼어요. 저희 아름답고 밝은 아이, 저희 세상의 중심인 아이에게 의사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하는 거였어요? 저는 창문 너머로 파리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봤어요. 익숙한 노트르담 대성당 첨탑이 건물들 위로 솟아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 도시는 언제나 저희에게 집이자 안전한 안식처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무력함이 가득한 감옥처럼 느껴졌어요. 그때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느낀 바로 그 순간에 메르시의 박사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말을 꺼냈어요. 그는 책상 위에 있던 국제의학 저널들을 훑어보던 중 갑자기 고개를 들었어요. 남은 선택지가 하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천천히 말했어요. 비전통적인 방법이지만
혹시 한국을 생각해 보셨나요? 그 두 단어가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꿀 여정을 시작하게 할 줄은 그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한국이요? 저는 어둡게 조명이 비친 노인의 진료실에서 의사 선생님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그 단어가 마치 낯선 멜로디처럼 공기 중에 맴돌았어요. 손은 떨리고 있었고 태호의 최신 검사 결과를 들고 있었죠. 맞습니다. 마틴 박사가 동그란 안경을 고쳤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앞선 의료 기술을 가진 나라 중 하나예요. 그쪽 병원들은 태호와 비슷한 사례를 성공적으로 치료해온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꺼내 서울의 현대식 병원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유리로 덮인 세련된 곡선의 건물은 마치 미래에서 온 것처럼 보였죠. 그날 저녁, 남편 빅토르와 저는 태호를 재우고 나서 주방 식탁에 앉았어요. 창문을 통해 달빛이 비쳐 들어오며 바닥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우리 작은 책방의 재무 기록들과 저축 계좌 명세서, 그리고 의료비 청구서들이 식탁 위에 펼쳐져 있었죠. 우리가 정말 이걸 할 수 있을까? 빅토르가 머리칼 사이로 손가락을 지나치며 나지막이 말했어요. 모든 걸 두고 언어도 모르는 나라로 떠난다는 게 가능할까? 저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어요. 태호의 5번째 생일 파티 때 찍은 사진이었죠. 불과 6개월 전인데도 그의 밝은 미소와 발그레한 볼이 지금의 창백하고 지친 얼굴과는 너무 달랐어요. 우리가 선택권이 있긴 한가요? 제가 조용히 물었어요. 그 후 몇 주는 정신없이 흘러갔어요. 저희는 사랑하는 책방에 매물 표시를 붙였어요. 바로 이 책방에서 빅토르와 제가 15년 전에 처음 만났었죠. 팔려나가는 책 한 권 한 권이 마치 오래된 친구와 작별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단골 손님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태호를 위한 작은 선물과 메모를 남기고 가곤 했어요. 임시로 운영해줄 사람을 찾자. 빅토르가 어느 날 저녁 제안했어요. 팔지 않고 잠깐만 맡기자. 이곳은 우리의 꿈이잖아. 하지만 우리 둘 다 태호의 의료비 때문에 다른 선택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인터넷은 우리의 단짝 친구가 됐어요. 저는 몇 시간씩 한국 병원을 조사하고 서울에 대한 동영상을 보고 기본적인 한국어 문구를 배우려고 애썼어요.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 같은 말이 일상 대화에 스며들었죠. 태호는 아픈 와중에도 한국 애니메이션을 보며 따라 말하려고 노력했어요. 책방 위에 있는 우리 작은 아파트도 하나둘 비워졌어요. 가구를 팔고 꼭 필요한 물건만 싸기 시작했죠. 한 푼이라도 아껴야 했어요. 서울로 가는 비행기 표가 비쌌고 태호 치료를 위해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이웃들은 기금 마련 행사를 도와줬고 지역 신문에서는 태호에 대한 기사를 실어줬어요. 공동체의 따뜻한 지원은 우리를 감동시켰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태호에게 모든 걸 설명하는 일이었어요. 우리 모험 떠날 거야. 제가 어느 저녁 태호를 침대에 눕히며 말했어요. 그의 팔에 꼭 안겨있는 건 태호가 가장 좋아하는 곰인형, 미스터 패치였죠. 거기엔 다른 음식이 있을까? 태호가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사랑아, 거긴 김치랑 비빔밥 같은 맛있는 음식이 있어. 제가 폰으로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그리고 거기 병원에는 너를 더 잘 돌봐줄 수 있는 특별한 의사 선생님들이 계셔. 미스터 패치는 데려가도 돼? 물론이지. 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눈물을 삼키려 애쓰면서요. 미스터 패치도 우리 가족이잖아. 출발일이 다가오면서 현실이 점점 더 실감났어요. 우리는 비자를 받았고 한국에서 사용할 임시 건강보험을 마련했으며 의료 관광객을 위한 장기 숙박을 제공하는 서울의 작은 호텔과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주인인 박 여사님은 서툰 영어로 이메일을 보내셨지만 정말 친절하게도 서울에서 우리가 길을 잘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파리를 떠나던 아침에는 가랑비가 내렸어요. 마치 도시 자체가 우리에게 작별을 고하듯이요. 택시는 에펠탑을 지나갔고 저는 그 아래에서 소풍을 즐겼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창문에 얼굴을 대고 있는 태호의 모습은 창백했지만 그의 눈빛은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차를 두고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현실감이 없었어요. 우리의 삶이 겨우 6개의 여행 가방과 태호의 약이 담긴 기내용 가방 하나로 줄어든 거였죠. 공항은 분주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는 듯 자신들의 삶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지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뒤집혀 있었어요. K902편, 서울행 비행기 탑승을 시작합니다. 공항 터미널에 울려 퍼지는 안내 방송 소리가 들렸어요. 빅토르는 게이트를 향해 걸어가면서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태호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그의 무릎 위에는 미스터 패치가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죠. 비행기가 이륙하자 저는 구름 아래로 사라져가는 파리를 바라봤어요. 12시간의 비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의 지난 삶과 우리가 한국에서 마주할 무엇인가 사이의 12시간이었죠. 태호는 비행기가 뜨자마자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금세 잠들었어요.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거겠지. 빅토르가 속삭였어요. 그의 목소리에서 의문이 느껴졌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을이 구름을 분홍색과 금빛으로 물들이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그렇게 믿어야죠. 제가 대답했어요. 태호를 위해서요. 비행기는 동쪽으로 날아갔어요.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나라로,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들 곁으로,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희망을 향해요. 유럽 위로 어둠이 내려앉으면서 저는 조용히 기도했어요. 특정 신을 향한 기도는 아니었지만 무언가가 듣고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제발 이번 믿음의 도약이 가치 있는 것이 되게 해주세요. 제발 한국이 우리가 간절히 필요로 하는 기적이 되게 해주세요.
서울대병원의 자동문이 부드러운 소리와 함께 열렸어요. 저는 태호의 손을 꼭 잡고 로비로 들어섰는데 심장이 마구 뛰더라고요. 이곳은 우리가 파리에서 갔던 오래된 병원들과는 전혀 달랐어요. 높은 유리 천장과 매끈한 대리석 바닥이 있는 이곳은 마치 현대적인 호텔 같았어요. 의사와 간호사들은 마치 연습이라도 한 듯 조용하면서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엄마, 저거 봐요. 태호가 대기실 근처에 있는 커다란 수족관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투명한 물속에서 알록달록한 열대어들이 천천히 헤엄치고 있었어요. 몸이 많이 약해진 상태에서도 태호의 눈은 그 광경에 반짝였어요. 남편 빅토르가 제 어깨를 부드럽게 눌러주며 속삭였어요. 여긴 정말 다르지. 그렇지? 그때 젊은 간호사가 클립보드를 들고 따뜻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마틴 부인 되시죠? 김 박사님께서 지금 만나 뵙겠다고 하세요. 그녀의 영어는 분명하고 정확했어요. 덕분에 조금은 마음이 놓였죠. 우리는 그녀를 따라 넓고 밝은 복도를 걸어갔어요. 벽은 강렬한 흰색이 아닌 부드러운 파란색과 초록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병원 특유의 지나치게 소독된 느낌이 나지 않아서 좋았어요. 김 박사님의 사무실은 넓고 현대적이었고 큰 창문 너머로 도시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우리가 들어서자 그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살짝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셨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젊어 보이셨어요. 아마도 40대 초반 정도? 얇은 안경 뒤로 보이는 눈빛이 참 따뜻했어요. 서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라고 하시며 앉으라고 권하시더라고요. 파리에서 오신 태호의 의료 기록을 검토해봤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자체적으로 정밀 검사를 진행해보고 싶습니다. 괜찮으시겠죠? 그 후 몇 시간은 정말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태호는 몇 가지 검사를 받았는데 파리에서 받았던 검사들과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기계들은 더 새롭고 첨단 기술로 만들어진 것 같았어요. 병원 직원들은 자신감 있고 체계적으로 움직였고요. 태호가 심장 모니터를 위해 가슴에 스티커를 붙일 때 농담도 건네며 웃음을 유도했어요. 덕분에 태호도 편안해하는 모습이었죠. 그날 오후 다시 김 박사님의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저는 제대로 앉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서울의 스카이라인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고 방 안에는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김 박사님은 우리 맞은편에 앉아 태블릿 컴퓨터를 들고 있었어요. 표정은 진지했지만 무뚝뚝하진 않았어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김 박사님은 우리를 똑바로 보며 말을 시작했어요. 좋은 소식은 태호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태호는 심각한 장 폐색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태블릿을 우리 쪽으로 돌려 태호의 장을 3D로 스캔한 이미지를 보여주셨어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문제 지점이었어요. 이게 태호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제대로 음식을 먹지 못한 이유입니다. 저는 빅토르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리고 어려운 소식은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 박사님은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어요. 이 폐색은 아주 까다로운 위치에 있습니다. 수술이 필요하지만 간단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걸 풀어야 하는데 마치 가느다란 실에 꽉 묶인 매듭을 푸는 것처럼 세심함이 필요합니다. 위험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빅토르는 손이 떨리는 걸 숨기려고 애쓰는 것 같았지만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김 박사님은 돌려 말하지 않으셨어요. 여러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내부 출혈 가능성입니다. 이 부위의 혈관은 매우 민감합니다. 그리고 감염의 위험도 있습니다. 잠시 말을 멈추시더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듯 천천히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드물지만 더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태호는 제와 빅토르 사이에 앉아 있었는데 가장 좋아하는 곰인형인 미스터 위스커스를 꼭 안고 있었어요. 큰 의자에 앉아있는 그의 모습은 너무 작아 보였어요. 많이 아파요? 태호가 조용히 물었어요. 김 박사님은 부드럽게 웃으셨어요. 태호, 수술할 때는 잘 자고 있을 거라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깨어났을 때는 편안하도록 선생님이 잘 도와줄게요. 수술은 얼마나 걸리나요? 제가 물었어요.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면 약 4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저희 병원의 외과팀은 매우 우수합니다. 더 많은 이미지를 보여주시고 수술 과정을 간단히 설명해 주셨어요. 어려운 의학 용어 대신 손동작을 써가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하지만 수술을 하지 않으면 김 박사님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태호의 상태는 점점 악화될 겁니다. 이 폐색은 저절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해하셔야 할 점은 이건 단순한 수술이 아닙니다.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저는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꼈어요. 이렇게 먼 길을 오고 많은 비용을 들이고 희망을 걸어왔는데 이제 가장 어려운 선택 앞에 서 있었어요. 저는 태호를 바라봤어요. 그는 미스터 위스커스를 무릎 위에서 춤추게 하며 어른들의 대화를 잊으려고 애쓰는 것 같았어요. 결정을 내리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있나요? 빅토르가 물었어요. 빠를수록 좋습니다. 김 박사님이 대답하셨어요. 하지만 오늘 밤은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세요. 대화를 나누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중요한 결정이니 확신이 서야 합니다. 우리가 사무실을 나올 때 병원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병원 복도는 이제 더 조용해졌고 간호사들의 신발 소리만 바닥에서 희미하게 들렸어요. 태호는 제 손을 잡고 조용히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모든 두려움과 위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라는 걸 깨달았어요. 시도해볼 수밖에 없었어요. 태호를 위해 이 기회를 잡아야 했어요. 그날 밤
병원 근처 작은 호텔방에서 저는 태호가 잠든 모습을 지켜봤어요. 창밖으로는 서울의 차량 소음이 잔잔히 들려왔어요. 빅토르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따로 있긴 할까? 그가 속삭였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없어요. 하지만 정말 무서워요. 빅토르, 너무 무서워요. 그는 저를 꼭 끌어안았어요.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어요. 희미한 불빛 속에서 평화롭게 잠든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요. 내일 우리는 김 박사님께 우리의 결정을 전할 거예요. 내일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을 시작할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서로를 의지하며 사랑에서 힘을 얻고 내일에 대한 희망을 품었어요. 태호의 수술 당일 아침은 일찍 시작됐어요. 알람이 새벽 5시에 울렸을 땐 밖이 아직 캄캄했어요. 어차피 거의 잠도 못 잤지만요. 눈을 감을 때마다 걱정이 떠오르면서 잠이 오질 않았거든요. 남편 빅토르가 커피를 내려줬는데 저는 속이 뒤틀린 것처럼 불편해서 거의 마실 수가 없었어요. 태호는 의외로 평온한 모습이었어요. 오히려 깨웠을 때 2살 때부터 가지고 놀던 갈색 곰인형을 꼭 껴안고선 자기 파란색 잠옷을 찾더라고요. 곰이랑 같이 수술실에 들어갈 수 있어? 조용히 물었을 때 가슴이 철렁했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태호가 너무 작아 보였거든요. 창백한 얼굴이 하얀 침대 시트 위에서 겨우 드러나 보였어요. 수술 시작하기 전까진 곰이랑 같이 있어도 돼. 제가 최대한 목소리를 떨지 않으려고 애쓰며 약속했어요. 그러고 나서 아빠랑 내가 곰을 잘 돌봐줄 테니까. 내가 깨어날 때 다시 만나게 될 거야. 간호사들이 오전 7시에 왔어요. 그분들은 정말 친절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태호의 체온과 혈압을 마지막으로 점검했어요. 간호사였던 송 간호사님은 태호가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말로 절차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어요. 심지어 태호의 의료 차트에 웃긴 얼굴을 그려서 태호를 웃게 만들었어요. 7시 30분쯤 드디어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이 왔어요. 너무 빨리 온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너무 느리게 온 것 같았어요. 간호사 2분이 태호의 침대를 수술실 쪽으로 밀기 시작했어요. 깨끗한 병원 바닥 위를 지나갈 때 침대 바퀴에서 부드럽게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태호는 곰인형을 더 꽉 붙잡았어요. 저는 침대 옆에서 걸으면서 태호의 작은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의 손가락은 제 손 안에서 차가웠어요. 아가의 한숨 자면 되는 거야. 제가 속삭이며 그의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그의 피부에서는 병원 비누 냄새가 났어요. 평소에 나던 달콤한 아이의 냄새와는 전혀 달랐어요. 내가 깨어날 때 우리가 여기 있을 거야. 진짜지? 태호가 커다랗고 진지한 파란 눈으로 물었어요. 진짜야. 빅토르와 제가 동시에 대답했어요. 우리는 바닥에 그어진 빨간 선 앞에서 멈춰야 했어요. 부모는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거든요. 제가 지켜보는 가운데 간호사들이 우리 아이를 침대째로 커다란 수술실이라고 적힌 이중문 안으로 밀고 들어갔어요. 문이 조용히 슉 하고 닫히는 순간 태호는 제 눈앞에서 사라졌어요. 대기실은 마치 감옥 같았어요. 깨끗하고 밝고 편안한 의자와 잡지가 있었지만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물통에서 창문까지 10걸음, 문에서 벽 끝까지 15걸음을 오가며 계속 걸었어요. 왔다 갔다, 또 왔다 갔다. 빅토르가 점심 무렵 샌드위치를 먹으라고 했지만 입안에서는 종이 씹는 것처럼 맛이 없었어요. 대기실에 있던 다른 가족들이 우리를 이해하는 눈빛으로 봤어요. 그들도 이런 기분을 알고 있는 거겠죠. 이 끔찍한 기다림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 말이에요. 나이 지긋한 할머니가 가방에서 꺼낸 사탕을 주셨을 땐 예의상 받긴 했지만 도저히 먹을 수 없었어요. 수술은 원래 6시간이 걸릴 예정이었어요. 벽시계를 보면서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걸 보는데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았어요. 6시간이 7시간이 됐어요. 여전히 소식이 없었어요. 7시간이 8시간이 됐고 여전히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8시간 15분쯤 됐을 때 갑자기 모든 일이 동시에 벌어졌어요. 커다란 이중문 너머에서 큰 알람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문 위로 빨간 불빛이 깜빡였어요. 파란색 수술복을 입은 의료진들이 급히 우리 옆을 지나가며 바닥에서 신발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우리 아들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그 순간 간호사 한 분이 잠깐 나왔는데 태호를 데려갔던 분 중 한 분이었어요. 그분의 얼굴은 심각하고 집중한 표정이었어요.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하고 짧게 말하고선 다시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제 다리가 풀려버렸어요. 빅토르가 저를 붙잡아 의자에 앉혀줬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제가 소리치듯 물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지면서도 애타게 외쳤어요. 우리 아들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냐고요? 하지만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고 그 끔찍한 알람 소리만 들릴 뿐이었어요. 빅토르는 떨리는 팔로 저를 꼭 안았어요. 그의 심장이 제 것처럼 빠르게 뛰는 게 느껴졌어요. 강한 척하려 했지만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꼭 붙잡은 채 아무 말 없이 기도했어요. 우리 아들을 살려달라고, 어떤 힘이든 듣고 있다면 도와달라고 빌었어요. 시간은 고통스럽게도 느리게 흘렀어요. 문이 열릴 때마다 심장이 철렁했지만 우리를 부르러 온 건 아니었어요. 다른 가족들이 소식을 듣고 어떤 이들은 기쁨의 눈물을, 어떤 이들은 슬픔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 모습을 보며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저희 차례만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끝도 없을 것 같던 기다림이 끝났어요. 알람 소리가 멈췄고 빨간 불빛도 꺼졌어요. 분 후 김 박사님이 그 문을 열고 나왔어요. 그의 파란 수술복에는 몇 군데 피가 묻어 있었고 마스크는 벗은 상태였어요. 저는 그의 표정을 읽으려고 애썼지만 도무지 알 수 없었어요. 김 박사님이 우리 쪽으로 다가왔어요. 대기실 전체가 숨을 죽인 듯 고요해졌어요. 저는 빅토르의 손을 너무 꽉 잡아서 아팠을 텐데 그는 제 손을 놓지 않았어요. 막힘이 예상보다 훨씬 심했습니다. 김 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세상이 그의 얼굴과 닿은 말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한순간은 거의 아이를 잃을 뻔했습니다. 제가 무슨 소리를 냈어요. 놀람과 울음이 섞인 소리였어요. 빅토르의 팔이 더 단단히 제 주위를 감쌌어요. 하지만 김 박사님이 미소 지으셨어요. 그런데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아이는 안정적입니다. 태호는 괜찮을 겁니다. 그 말에 안도감이 파도처럼 몰려왔어요. 다시 다리가 풀렸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이번엔 기쁨에 못 이겨서 빅토르의 품에 안겼어요.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고 웃었어요. 주위의 다른 가족들도 박수를 치고 미소를 지으며 우리 기쁨을 나눠줬어요. 언제 아이를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눈물 속에서 물었어요. 병원에서의 아침은 매일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줬어요. 저는 하얀 병실 침대에 누워 평온하게 잠든 태호를 지켜봤어요. 그의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는 모습이 참 안심이 됐죠. 수술 후 그의 배에는 길고 큰 흉터가 남았지만 김 박사님께서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질 거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절대 희미해지지 않을 건 우리가 한국에서 병원에 있는 동안 겪은 그 따뜻한 친절한 기억들이었어요. 민지 간호사님은 저희 수호천사 같은 존재였어요. 아마 28쯤 되었을 젊은 간호사님이셨는데 손길이 정말 부드러웠고 어두운 방도 밝힐 수 있을 것 같은 환한 미소를 가진 분이었어요. 매일 아침 6시쯤 조용히 들어와서 태호의 활력 징후를 확인하셨는데 아이를 깨지 않으려고 정말 조심히 움직이셨죠. 그리고 태호가 눈을 뜨면 늘 작은 선물을 준비해 오셨더라고요. 쉬는 시간에 접은 종이학이나 차트에 붙일 귀여운 스티커 같은 것들이었어요. 굿모닝, 태호라고 조심스러운 영어로 항상 밝게 인사하셨어요. 오늘도 우리 용감한 태호, 어때요? 태호는 고통 때문에 몸을 움직이는 게 힘든 날에도 늘 민지 간호사님을 보고 웃었어요. 간호사님께서는 태호에게 간단한 한국어 단어들을 가르쳐 주셨고 태호는 금방 안녕하세요라고 밝게 인사하며 모두를 맞이하게 됐어요. 병실의 다른 가족들도 저희에게 정말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태호 옆 침대에는 맹장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한국 소년 시연가 있었어요. 시연이는 영어를 못했고 태호는 한국어를 못했지만 둘은 손짓과 웃음소리 그리고 시연의 태블릿으로 같이 하는 게임들로 자신들만의 언어를 만들어갔어요. 시연의 어머니 김 여사님은 거의 매일 집에서 직접 만든 음식을 가져오셨어요. 병원 음식 아이에게는 많이 부족해요 라며 서툰 영어로 말씀하시면서 따뜻한 밥, 부드러운 두부국 그리고 맛있는 나물 반찬이 담긴 용기를 꺼내셨죠. 처음 김치를 가져오셨을 땐 태호가 매운맛 때문에 눈물을 흘렸는데 나중에는 김치를 더 달라고 할 정도가 되었어요. 어느 비 오는 오후 태호가 고향 친구들을 그리워하며 유난히 침울해하던 날이었어요. 옆 병실에 계시던 한 할아버지께서 천천히 저희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자신을 박 선생님이라고 소개하시면서 은퇴한 영어 선생님이라고 하셨죠. 저희 이야기를 들으셨다며 파리에서 치료를 받으러 온 외국 아이에 대해 알고 싶으셨다고 하셨어요. 젊었을 때 박 선생님은 방문자용 의자에 조심히 앉으며 말씀하셨어요. 저도 많이 아팠어요. 근데 보세요. 지금 75살까지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고스톱이라는 전통 한국 카드 게임을 가르쳐 주셨어요. 곧 다른 환자들과 그 가족들이 태호의 침대 주변으로 모였고 함께 웃고 응원하며 게임을 즐겼어요. 청소 직원분들도 영어를 못하시지만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정성을 보여주셨어요. 매일 오후 바닥을 닦으러 오시는 송 여사님은 부드러운 한국 자장가를 부르시며 일을 하셨는데 태호가 노래를 좋아하는 걸 눈치채시고는 저희 방에서 조금 더 시간을 보내며 멜로디를 가르쳐 주셨어요. 나중에는 태호가 섬지바이를 흥얼거리며 잠들곤 했어요. 병원 식당 직원분들도 저희를 특별히 챙겨주셨어요. 저희가 할머니라고 부르던 친절한 식당 아주머니께서는 태호의 식판에 늘 디저트를 하나 더 얹어주셨어요. 가끔은 달콤한 떡, 가끔은 팥빵 같은 걸 주셨는데 그때마다 장난스러운 윙크를 하시면서 태호를 특별하게 느끼게 해주셨어요. 태호가 점점 회복되면서 병원 정원을 산책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환자들과 가족들이 저희를 보고 손을 흔들며 응원의 말을 건넸어요. 힘내세요 하는 말이 저희에게는 익숙한 응원이 되었죠. 병원 작은 텃밭을 가꾸시던 한 할머니께서는 태호에게 작은 콩나무 화분을 주셨는데 생명은 항상 길을 찾아요 라고 자원봉사 통역을 통해 말씀하셨죠. 태호는 그 화분에 희망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창가에 두었어요. 물리치료 시간은 쉽지 않았지만 거기에서도 우리는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치료사인 준호 선생님은 운동을 놀이로 바꾸셨거든요. 오늘은 우리가 호랑이가 되는 거예요 라고 선언하시며 태호가 근육을 스트레칭하도록 치료실을 어슬렁거리는 호랑이처럼 움직이게 가르쳐 주셨어요. 다른 아이들도 그 놀이에 참여하면서 웃음소리 가득한 호랑이들의 행렬이 생겼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소를 선물했어요. 수술 후 한 달이 되었을 때 태호는 처음으로 보조 없이 병원 복도를 걸었어요.
병실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죠. 간호사, 의사, 환자들, 그리고 방문객들 모두 멈춰서서 응원해 주셨어요. 누군가 한국어로 축하합니다를 부르기 시작했고 이내 병동 전체가 합창을 했어요. 저는 눈물이 나서 그저 서 있었습니다. 이 공동체가 우리를 얼마나 따뜻하게 품어주었는지에 감격했거든요. 그 순간 태호가 흔들리면서도 자랑스럽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을 보며 치유라는 게 단순히 약과 치료 절차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매일 우리를 이끌어준 셀 수 없이 많은 친절한 행동들 덕분이었어요. 한국은 제 아들의 생명을 구해줬을 뿐만 아니라 인간다움의 가장 따뜻한 모습을 저희에게 보여줬어요. 태호가 퇴원하는 날 아침은 긴 악몽에서 깨어난 기분이었어요. 햇살이 병원 창문을 통해 들어와 바닥에 따뜻한 사각형을 그렸고 저는 아들이 작은 배낭을 꾸리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간호사들이 선물해준 장난감들을 하나하나 신중히 넣는 모습이었는데 몇 주 전만 해도 아프고 힘겹게 움직이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엄마, 내 공룡 어디 갔어? 태호가 물었어요. 병원 복도를 처음 걸었을 때 민지 간호사가 준 초록색 작은 공룡 장난감을 찾는 것 같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이제 수술 전처럼 속삭임이 아니라 강하고 힘있었어요. 베개 밑에 있을 거야, 얘야. 제가 말하며 같이 찾아봤어요. 그 공룡은 병원에 있는 동안 우리에게 행운의 상징이 됐어요. 매일 아침 간호사들이 활력 징후를 확인할 때 태호는 그 공룡을 꼭 쥐고 있었고 밤에는 항상 베개 옆에 두고 잠들었거든요. 김 박사님이 마지막 상담을 위해 오셨어요. 언제나처럼 깨끗한 흰 가운을 입고 계셨죠. 그는 매일 그랬던 것처럼 태호의 침대 끝에 앉으셨어요. 이 단순한 행동은 항상 우리와의 만남을 의사와 환자라기보다는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느끼게 해줬어요.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태호를 진찰하시며 늘 그러셨듯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절개 부위는 아주 잘 아물고 있어요. 초음파 결과도 막힘이 없어요. 혈액 검사도 정상이에요. 그러더니 저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웃으셨어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회복이 빠릅니다. 집에 가셔서도 적절히 관리하고 정기 검진만 잘 받으시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이번 눈물은 우리가 처음 병원에 도착했을 때 흘렸던 것과는 달랐어요. 기쁨과 안도, 그리고 감사함으로 가득 찬 눈물이었죠. 감사하다는 말로는 부족한데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 박사님은 고개를 저으시며 말했어요. 태호가 건강해진 모습을 보는 게 저희에겐 가장 큰 감사입니다. 그러더니 태호를 향해 말했어요.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죠? 앞으로 2달간은 격렬한 운동은 안 되고 매일 약은 꼭 먹어야 해요. 태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해요, 김 박사님. 그런데 공룡 놀이하는 건 괜찮죠? 의사 선생님은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물론이지요. 공룡은 아주 훌륭한 약입니다. 이제 서류 작업을 해야 할 시간이 되었을 때 저는 큰 금액의 청구서를 받아들 각오를 했어요. 고국에서는 이미 실패한 치료들로 대부분의 저축을 써버렸거든요. 그런데 간호사님이 건네준 최종 청구서를 보니 4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눈을 의심하며 종이를 들고 손을 떨며 물었어요. 이게 맞는 금액인가요? 간호사님은 통역사를 통해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가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보니 이 금액은 파리에서 간단한 수술술 비용보다도 적었어요. 안도감이 너무 커서 잠시 의자에 앉아야만 했어요. 퇴원 서류와 태호의 추억으로 가득 찬 배낭을 들고 병원을 떠날 준비를 마쳤지만 아직 한국을 떠날 준비는 안 됐었어요. 비행기 출발까지 5일이 남았기에 저는 태호가 병원 창밖으로만 보던 이 나라를 직접 경험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우리의 첫 번째 목적지는 경복궁이었어요. 커다란 문과 화려한 건물들을 본 태호의 눈이 커졌어요. 그림 같아요. 라며 뜰로 뛰어나갔죠. 몇 주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어요. 그는 돌로 된 마당을 가로지르며 비둘기를 쫓아다녔고 그의 웃음소리는 고궁의 오래된 벽에 메아리 쳤어요. 다른 관광객들도 그의 즐거운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고 어떤 한국인 가족은 태호를 사진에 함께 찍자고 초대하기도 했어요. 저녁에는 한강에서 유람선을 탔어요. 해질녘의 하늘은 분홍과 주황빛으로 물들었고 강 양쪽으로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씩 켜졌어요. 태호는 저와 남편 사이에 앉아 지나가는 배를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신나게 외쳤어요. 저 배 되게 빠르다. 그의 목소리는 강 위로 멀리 퍼져나갔어요. 우리는 현지 시장도 들렀는데 거리 음식을 가득 채운 향이 코를 찔렀어요. 태호는 떡볶이를 시도했는데 매운맛에 얼굴을 찡그리다가 금세 큰 미소를 지었어요. 맵긴 한데 맛있어요. 라며 외쳐서 상인은 웃으며 한 조각을 더 주었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우리는 호텔 방에서 도시 불빛을 내다봤어요. 태호는 침대 위에서 기념품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의 공룡, 궁이 엽서, 작은 한복 열쇠고리, 그리고 병원 직원들과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엄마, 그가 갑자기 말했어요. 우리 다시 올 수 있어요? 병원 말고 그냥 놀러요. 저는 태호를 끌어안고 그의 머리 냄새를 깊이 들이마셨어요. 물론이지, 아가야. 여기는 우리한테 항상 특별한 곳이 될 거야. 그날 밤 가방을 싸다가 민지 간호사님과 병원 직원들이 남긴 카드를 발견했어요.
안에는 한국어와 영어로 태호의 건강한 삶을 기원하는 메시지들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우리 추억 모음에 추가했어요. 이곳에서 받은 엄청난 친절함을 기억하게 해주는 소중한 기록들이었죠. 그날 아침, 우리는 택시 창문 너머로 마지막으로 도시를 바라봤어요. 이미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로 거리가 바빴는데 그들 대부분은 매일 이곳에서 일어나는 기적들을 알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지도 위의 한 장소가 아니었어요. 우리 아들이 건강을 되찾은 곳이자 낯선 사람들이 가족처럼 느껴졌던 곳, 그리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곳이었어요. 인천공항 활주로를 떠나 비행기가 이륙할 때 저는 태호의 손을 꼭 잡았어요. 태호는 공룡을 꼭 쥔 채 창문 밖으로 도시가 구름 아래로 사라지는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안녕, 한국. 나를 건강하게 해줘서 고마워. 그가 창문에 얼굴을 대고 속삭였어요. 저는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감사했어요. 단지 의료 치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두운 시기를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준 모든 미소, 모든 친절한 행동, 모든 따뜻한 순간들의 말이에요. 한국은 태호의 건강만 돌려준 게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었고 평생 간직할 소중한 추억들을 선물해줬어요.